교수님의 연구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뇌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게 제 연구 주제인데요. 뇌 신호를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신호를 통해서 뇌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뇌를 잘 자극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자극해서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뇌 질환을 치료하는 툴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연구에 뛰어드셨는지, 어떤 점이 유망하다고 보셨는지, 혹은 해야 한다고 보셨는지. 사실 제가 이런 브레인칩 연구를 시작한 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포스닥 갔을 때 예. 저희 교수님이 이 분야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만든 툴로 뇌의 신비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일단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뇌질환 치료에 어떤 실마리를 저희가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질환 치료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떤 미래를 그리시고 있는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뇌질환 치료고 하나는 뇌를 제어하는 거예요. 뇌질환 치료는 사실 우리가 아직 뇌질환이 왜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를 자극해서 그 정상 상태로 뇌를 돌림으로써 뇌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뇌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증 질병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우울증이나 뇌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까지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를 제어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의 뇌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 상태의 뇌를 더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운동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기억하는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일반인의 뇌에 자극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슈퍼뇌, 우리 뇌 기능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올림픽 때 그 뇌도핑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이 뇌도핑은 이제 뇌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을 부스트업 시켜서 사람이 정상 상태보다 훨씬 더 그 운동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어떤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지를 저희가 밝혀낸다면 그 부위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뇌기능 제어와 이제 뇌질환 치료. 네. 그러면 뇌질환도 여러 뇌질환이 있을 거고, 네. 그 뇌질환 치료에 있어서 좀 어쨌든 가까워졌다 혹은 가까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특정 뇌질환이 있을까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사실 굉장히 최근에 뇌질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그래서 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들은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에 어느 정도 치료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우울증이나 아니면 간질 같은 질병들도 굉장히 새로운 이제 뇌자극을 통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자극이 돼서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 뇌 안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정상인보다 결여돼서 이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위에 어떤 이제
특정 뉴로케미컬이 부족한지 아니면 과한지를 알게 되면 그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뇌질환,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특정 부위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A라는 부위와 B라는 부위의 연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부위를 정상으로 돌림으로써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뇌도핑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뭐 걸린 사례가 있는 건가요? 뭐 실제 쓰이고 있는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걸리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밝혀낼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증거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극 전과 후에 뇌의 활성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뭐 겉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뇌 도핑 관련해서 그게 신체적인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본다고 치면 그게 네. 일반인한테도 지금 치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거기가 활성화되고 예를 들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뭐 정상인보다 이제 활성도가 낮아서 그런 질병이 생겼던 거라면 자극을 통해서 활성도를 높임으로써 정상 상태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치료법이 뭐 상용화되고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네. 특정 뇌 부위의 어떤 활성도가 과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위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뇌신부 자극술,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은 과제가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후속 연구로는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정밀하게 이제 측정하고 뇌를 자극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저희가 측정하는 그런 뇌 신호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다양한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뇌 신호를 측정하거나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뇌에 브레인칩이라는 거를 삽입을 해서 해당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동물 실험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에 삽입할 때 데미지들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습적이지 않은 비침습적인 방법, 그러니까 뇌에 부착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뇌신호를 측정하고 뇌를 정밀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조직 손상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뇌신호를 몇 퍼센트를 인류가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작은. 네, 굉장히 작은 숫자죠. 우리 뇌 안에 그 신경세포라고 하는 뇌신호를 직접 만들어내는 네. 그런 세포들이 약 700억개에서 8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한 그런 브레인칩 중에 가장 전극의 숫자가 많은 게 약 2,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전극에서 정말 많으면 한 10개 정도의 뉴런으로부터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측정하고 있다고 하면 약 2만 개. 그러면 700억 개 중에 2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로부터 신호를 측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극히 소수의 뉴런으로부터 신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저게 이제 프로브가 삽입된 쥐고, 네. 거기에 이제 무선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고, 이렇게 장착해서 배터리까지 연결하면 배터리인가 그게? 네, 배터리. 배터리까지 선은 끼우면 자르긴 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쥐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때 나오는 뇌신호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게 돼요. 좋다. 지금 사진 찍을 줄 알았어.
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네. 뭐 생쥐 움직임에도 전혀 제약이 없고 음. 이 보통은 자기 몸무게의 한 10%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쥐가 보통 한 30g에서 40g, 30g 내외 정도 되니까 네. 맥스 한 4g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그럼 이게 지금 몇 g짜리인 거예요? 요 위에 거? 요렇게 하면 3g 미만입니다. 3g 미만. 네. 그 국내외 연구 동향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2만 개를 네. 이제 수행한 연구팀인 어디 소속인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뉴로픽셀이라고 회사고요. 예. 그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실리콘으로 저희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런데 그 전극의 숫자가 저희보다 뭐 한 100배 이상, 1000배까지는 안 되지만 100배 이상 되죠. 2000개 정도의 전극이 집적돼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전극 밑에 그 네. 전극에서 읽어드린 신호를 뭐 증폭하고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전극의 덴시티를 높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전극의 숫자로 보면 굉장히 어드밴스된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극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얘네는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전극을 만들어서 실제 그 돼지의 머리나 아니면 그 원숭이의 그 머리에 뇌에 삽입했을 때 굉장히 그 티슈 데미지를 줄여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를 바탕으로 뇌 신호를 읽어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계를 제어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데미지를 줄이고 신호의 정밀도를 높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적용해서 다양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업 쪽인 건데, 그럼 네. 산업계에서 이런 걸 보는 거는 결국 뇌질환 치료나 뭐 뇌 기능 제어에 있어서 이게 산업적인 가치가 크다 혹은 돈이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아직은 당장 적용할 수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직까지 적용이 어려운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티슈 데미지. 아직까지는 뇌를 정밀하게 자극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전극을 삽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티슈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중증 질환에 밖에 아직까지는 적용할 수 없고요. 근데 이게 티슈 데미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다양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이런 다양한 뇌질환들이 어떤 그 미케니즘에 의해서 생기고 어느 부위가 지금 망가져 있어서 어디를 자극하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맵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금 어떤 부위가 어떻게 망가져서 이 질환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극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 동향은 어떤가요? 혹시 뭐 교수님이랑 경쟁하는 뭐 연구 그룹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국내에 많이 있죠. 네, 뭐 전극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카이스트에도 계시고, 뭐 디지스트에도 계시고, 뭐 유니스트에도 계시고, 뭐 굉장히 요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 그러니까 창업한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가 딱 하드웨어를 상용화한 사례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많이 없고요. 예. 국내에서는 그 와이브레인, 와이브레인. 예, 네네. 그 뇌자극기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습형은 아니고요. 비침습형으로 머리에 부착하는 형태의 전극을 만들어서 자극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창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업할 생각이 없진 않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쪽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을 잘 상용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교수님 기사를 제가 작성을 해서 뭐 출고를 해도 그렇고 사람들의 반응이 막연한 우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브레인칩 하면 뭐 옛날 베리칩 같은 얘기도 있었고 네.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내 뇌 신호를 측정하면 물론 뭐 당장은 쉽지 않지만 생각을 읽어낸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도 정도는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런데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의료 정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보안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신호도 그 의료 정보의 하나로 취급이 돼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높은 정도의 보안이나 암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정보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회의에 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OECD에서 뉴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 앞으로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지금 앞서서 규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회의의 결론이었고요. 제 생각에도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맞춰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면 문제는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런 우려와 함께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네. 정리해 나가고 하면서 같이 기술도 발전했던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 저도 합니다. 그 이쪽 분야 관련해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꿈꾸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나 뭐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희 그 랩에 이런 브레인칩 연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항상 물어본 얘기가 어떤 거 공부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자공학을 했는데, 저는 재료공학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는 화학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뇌신호 측정하고 뇌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연구는 굉장히 다학제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신경과학, 그리고 뭐 화학, 뭐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융합된 분야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학부 때 그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런 연구에 필요한 지식들은 이제 대학원에 와서 배우거나 저희 랩에서 배우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더 넣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평소에 과학 기사가 나갈 때 약간 우려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치료 이제 가능하다. 치매 발병 원인을 밝혔다. 사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 정복을 목표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주 큰 가려진 산의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치매 치료의 길을 열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읽으시면 나중에 비슷한 후속 연구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피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 성과를 과소평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과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후속 연구 성과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